그게 어디 있어요? 고작 돌잔치 하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가 돌잔치 하나만 보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럼 뭔데요? 그걸 일일이 말해줘야 해요? 너 같으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건 제가 이미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장모님이 서운해하실까 봐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걸 몰랐어?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은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서운하다는 걸 자꾸 티 내셨잖아요. 티를 안 냈다고 우리가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까지 오시면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서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넌 나랑 내 엄마를 성가셔하는 것 같다. 곧요. 이번 똘잔치뿐만 아니라 여태껏 우리가 너한테 귀찮은 존재였다는 거야. 제가 또 언제 어머니, 아버지를 귀찮아했다고 하세요. 뭐만 하면 나중에 그러질 않나? 내가 우리를 신경 써준 게 있기나 해. 사실 신경 써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다. 적어도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지는 말아야지. 방금 대화의 주인공은 71세 김익현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김범 씨입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손주의 돌잔치에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사실 아들은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간단히 집에서 돌잔치를 진행할 것, 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만 셋이서 돌잔치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와 아내는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올 생각으로 두둑히 돈을 봉투에 넣어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김 씨 할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과연 김 씨 할아버지는 어떤 광경을 보았길래 분노했을까요? 지금부터 김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김 씨의 가족은 형제끼리든 부모 자식 간이든 서로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김 씨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가난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아 돈을 벌어올 수 없었고 김 씨의 어머니는 다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결국 첫째였던 김 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부모님의 부탁을 듣고도 걱정 말라며 자신이 돈을 벌어 매달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어린 나이부터 타지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혼자 살게 된 어린 김 씨에게 이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일을 하며 작은 원룸 같은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날짜 개념도 없이 일에 매진하던 김 씨는 어느 날이 자신의 생일임을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늘 가족과 함께 생일을 보냈던 김 씨에게 혼자 조용히 맞는 생일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남동생들은 타지로 떠나 일을 하고 있었고 여동생들은 시집을 간 듯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먹고 자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때 김 씨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을 하며 가끔 공장 사장님의 딸이 공장에 놀러 오는 모습을 보던 김 씨는 일을 마친 뒤 사장님을 찾아가 딸을 자신에게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김 씨를 좋게 보았던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 정 씨와 결혼한 뒤 두 아들을 낳으며 그토록 꿈꾸던 가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을 더 낳기를 바랐지만 둘째를 낳은 후 아내 정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자녀는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장인어른이었던 공장 사장님으로부터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정 씨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약간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특히 동생에 대한 질투가 많았지만 둘째 아들은 배려심이 깊고 착해 김 씨를 꼭 닮았습니다. 김 씨는 첫째 아들의 성격을 걱정하면서도 두 아들 모두가 잘 자라길 바라며 오늘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정 씨는 첫째의 성격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의 두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에 관심이 많아 보였고
첫째는 취직 후 바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맘때쯤 김 씨는 운영하던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았고 폐업을 예상하며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 없이 모아둔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김 씨와 아내 정 씨에게 결혼 일정을 알렸습니다. 김 씨와 정 씨는 아들이 장가를 간다니 기쁘고 대견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김 씨와 아내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이미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예비 안사도는 입이 풀린 듯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아내의 눈에는 예비 안사돈이 아들 부부의 결혼에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결혼식 장소, 신혼여행지는 물론 옷차림과 심지어는 손주를 몇 명 낳아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머니의 이런 말에 익숙한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김 씨의 아들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김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려던 찰나 예비 안사도는 갑자기 자신의 형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직 빚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인데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결혼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 같네요. 예비 바깥사도는 멋쩍은 듯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미 아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사돈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었고 결혼식 이후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혼수는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대출을 끼고 혼수를 마련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손주를 몇 명 낳으라는 말까지 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 후 오랜만에 지인을 만난 정 씨는 그동안 정신없던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오, 안사도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준비에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이 호텔은 마음에 안 든다. 드레스는 내가 골라준 걸 입어라. 안사도는 이런 식으로 간섭을 했고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서운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안사돈의 이런 태도에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 걱정됐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 씨가 유일하게 안사돈의 말에 공감했던 부분은 손주를 낳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정 씨도 속으로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의 지인 중 한 명은 이맘때가 되면 카톡방에 수시로 손주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정 씨는 손주 사진을 자주 올리는 그 지인이 약간 거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 지인은 돌잔치 초대장을 정 씨를 비롯한 여러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정 씨는 이 돌잔치에 참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른 지인들과 이야기 끝에 정 씨는 결국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돌잔치에 가면서 정 씨의 다른 지인이 푸념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서 해도 이런 데 오는 건 그저 그래. 정 씨도 지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기 손주나 예쁘지 다른 손주가 예뻐 보이겠어. 그 지인은 돌잔치를 하면서 가족끼리만 작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돌잔치 장소로 향하는 내내 지인의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정 씨는 지인의 손주 돌잔치에 참석한 뒤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손주를 낳게 되면 돌잔치는 작게 하라고 조언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아들 집 주변에서 볼일을 보던 중 혹시나 해서 아들 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외출을 한 듯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주말이라 밖에 나왔죠.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 근처에서 볼일 보다가 들러봤는데 아무도 없길래. 저희 오늘 저녁 늦게 들어가요. 정 씨는 알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을 잡지 않은 방문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 씨를 진짜로 서운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 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안부차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안사돈은 많이 좋아졌다며 연락을 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저 사위 집에 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여기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마치 집 주인처럼 행동하는 안사돈의 말투가 정 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거기 계세요?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다 출근했을 시간인데요. 네, 지금 집에 저 혼자 있어요. 오늘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아무도 없길래 사위에게 전화했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라고 해서요. 안사돈에게는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주면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아들의 태도에 정 씨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럼 저 지금 출발할게요. 정 씨는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곧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안사돈이 문을 열며 정 씨를 반겼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사돈이 집주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정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익숙한 손길로 차를 내왔습니다. 집이 참 좋죠. 인테리어도 제가 말한 대로 싹 바꿨지 뭐예요. 안사돈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정 씨가 보기에는 색을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도 오셨어요. 아들은 마치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본 것처럼 정 씨를 쳐다봤습니다. 안사돈의 손에는 고기를 든 듯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되겠죠. 안사돈은 인심 쓰듯 말했습니다. 정 씨는 자기는 이미 밥을 먹고 왔다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얼른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괜히 자신이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향한 정 씨는 이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안사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물었습니다. 안 알려주면 서운해하세요.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끝까지 정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비밀번호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안사돈은 알고 자신은 모르는 이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 다 모른다면 상관없었을 텐데 정 씨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전에 집을 사줄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정 씨와 남편 김 씨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 씨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들에게 엄마만 데리고 갔다 오라. 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언제 여행을 가자고 할지 기다리다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나중에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 씨는 시간이 지나며 여행은 글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뭐 하고 계세요? 저 집에서 쉬고 있죠. 저희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사돈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사돈의 말에 정 씨는 무슨 말인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부산에 계시다고요? 네, 사위랑 딸이랑 같이요. 왜 여행 안 간다고 하셨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안사돈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간 듯했습니다. 정 씨는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부산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사돈이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근데 내가 여행을 안 간다고 했다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원래 저랑 수연이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알게 되시고 자기도 데려가라고 하셔서 안 데려가면 서운한 티 내실 게 뻔해서요. 그래서 같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간다고 했다고 거짓말했어? 솔직히 어른 두 분을 모시면 좀 힘들잖아요. 우리도 쉬러 여행 온 건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여행 가고 싶어 했던 거 알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죄송해요. 다음에 같이 가요. 맨날 나중에라니. 정 씨는 통화를 끊고 혼잣말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매일 다니던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치고 나오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거라는 예보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상태였기에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집에서 쉬고 있을 큰아들에게 정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던 큰아들이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고 정 씨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엄마 좀 데리러 올 수 있겠니? 정 씨는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날씨요? 당연히 날씨가 이러니까 부탁한 거잖니. 큰아들은 이런 날씨에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느냐? 삼는 말투로 정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바쁘니? 오늘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은 말 그대로 쉬어야죠. 카카오 택시 불러서 가시는 게 어때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배우고 뭐 하셨어요? 요즘 다 그거 이용하는데. 엄마 핸드폰으로는 전화만 하는 거 알잖니? 그럼 용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걔는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 안 받으면 그때 다시 저한테 전화 주세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할 수 없이 일하고 있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정 씨의 전화를 받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정 씨를 태우러 왔습니다. 정 씨는 작은아들의 차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 씨는 남편 김 씨에게 큰아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김 씨도 그런 큰아들의 태도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손주를 낳았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원하던 손주를 보게 되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정 씨는 손주의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릴까 하다가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 그냥 자기만 보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굳이 아들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정 씨였지만 손주가 태어나자 아들의 집에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 씨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며 손주를 돌봤고 그 시간 동안은 안사돈이 손주를 돌봐주는 듯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집에 찾아갈 명분이 없었습니다. 가끔 안사돈이 아들 집에 있을 때 먼저 연락해 손주를 잠시 보러 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손주의 돌잔치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던 안사돈이 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잔치 하는 게 민폐라고 하지만 다들 하는 분위기잖아. 너네도 지인들 돌잔치 다 참석했잖아. 받은 건 돌려줘야지. 대화를 들어보니 안사돈은 이번에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간섭하려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안사돈의 태도에 조금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번 돌잔치는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 정 씨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위가 그냥 작게 하자고 했다고. 이런 행사가 얼마나 있다고. 내가 사위한테 전화해 볼게. 안사돈은 답답한 마음에 정 씨의 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 돌잔치를 작게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손주의 한 번뿐인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야지. 정 씨의 아들은 안사돈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답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돌잔치는 직계 가족끼리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정 씨는 조심스럽게 안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요즘 돌잔치가 완전히 어른들 잔치 같아서요. 그런 거 솔직히 너무 번거롭잖아요.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으면서 간소하게 하고 사진 예쁘게 찍어서 아이 이름으로 적금이라도 하나 넣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뿌린 돈은 걷어들여야죠. 이때 아니면 언제 그러겠어요. 안사돈의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안사돈의 의견과는 반대로 직계 가족끼리만 간단히 돌잔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사돈은 아쉬워했지만 웬일인지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소박하게 돌잔치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씨 부부는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돌잔치는 그냥 저랑 와이프, 아이 셋만 간단히 사진 찍고 끝내려고 해요. 부모님이나 사돈도 안 부르고요. 죄송해요. 기대하셨을 텐데. 너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어쩔 수 없지. 알았다. 뭐 도와줄 건 없고? 네, 돌잔치 축의금은 그냥 계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조금 뻔뻔하게 정 씨에게 축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야 주는 거 아닌가? 정 씨는 남편 김 씨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놈은 받는 건 아주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네. 그렇게 손주의 돌잔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김 씨와 정 씨는 그래도 혹시 몰라 잠깐이라도 아들 집에 들러 축의금을 직접 건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 씨는 남편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지.
내가 사준 집, 나도 한번 구경해보자. 김 씨는 내심 예전 가족들처럼 단란하고 자주 왕래하며 지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김 씨와 정 씨는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문이 열리지는 않았고 초인종을 누른 지 2분쯤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김 씨와 아내에게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들렀다가 손주 선물 주려고 찾아왔다.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김 씨의 시야에 사돈과 처가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 씨 역시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사돈과 박가사돈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안사돈은 화장을 세련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끼리 사진을 찍던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돈, 오늘 안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안사돈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참석해야죠.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안사돈의 말을 들은 정 씨는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안 오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정 씨의 아들은 대화를 듣고 당황한 듯 부모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 안 오겠다고 한 줄 사돈은 알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죄송해요. 원래 저희끼리 작게 지내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꼭 오시겠다고 하셔서요. 장모님이 원래는 크게 하길 원하셨는데 이렇게 작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사진만 간단히 찍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할 거면 우리도 부르는 게 맞지 않아. 어머니, 아버지까지 오시면 그에 맞게 옷도 준비해야 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잖아.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고 처가 식구들만 데리고 돌잔치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서운하지. 아니, 서운한 걸 넘어서 이제는 화가 나? 저희 정말 원래는 상도 안 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상은 차려야 한다, 떡은 해야 한다, 삼색나물은 해야 한다고 하셔서 요구를 들어드리다 보니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우리가 여기 오는 걸 거절했다는 말을 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한테 관심이 없는 줄 처가 쪽에서 오해하잖아. 죄송해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저희도 이제 거의 끝나가서 마무리할 거예요. 남편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화를 꾹 참고 아내 정 씨에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김 씨와 정 씨는 아들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 주려고 축의금으로 100만 원 담아왔는데 이건 우리가 그냥 가져가마. 아버지, 그건 주셔도 돼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돈을 주겠니? 그걸 너희가 쓰겠어?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됐다. 이런 취급을 당했는데 이것까지 주고 싶지 않다.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니. 너 같으면 그러고 싶겠어? 김 씨는 아들의 이런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아내 정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와 정 씨는 아들이 피곤하고 힘들까봐 굳이 자신들을 챙기지 않아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행동은 곧 그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김 씨와 정 씨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키워준 값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을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가 바랐던 가족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며 김 씨는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정 씨는 이제 큰아들에게 더 이상의 재산은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대신 둘째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와는 달랐습니다. 둘째는 바쁜 와중에도 김 씨와 정 씨를 항상 잘 챙겼습니다. 정 씨가 예전에 큰아들이 자신을 빼고 안사돈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간 일로 서운해했을 때 둘째는 시간을 내어 정 씨를 직접 모시고 부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김 씨와 정 씨의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선물을 준비해 찾아오고 함께 밥을 먹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달려와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김 씨와 정 씨는 처음엔 형제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 재산을 반반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둘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집을 다녀온 김 씨와 정 씨는 바로 둘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초대할 거면 두 분 다 초대하든가 아니면 아무도 초대하지 말아야죠. 형은 왜 항상 그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희 형의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재산은 전부 너에게 주기로 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형의 태도를 보면서 너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건 우리가 내린 결정이다. 둘째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와 정 씨의 결심은 굳건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둘째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쓸 만큼은 충분히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지만 이런 김 씨의 말에 둘째는 저는 재산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그 돈으로 실컷 즐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둘째는 자신의 생계를 아주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결심하며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큰아들에게 전해졌는지 큰아들은 이를 알자마자 김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생일이나 병환 때조차 찾아오지 않던 큰아들이 이럴 때는 빠르게 찾아오자 김 씨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오자마자 김 씨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고작 돌잔치 하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돌잔치 하나만 보고 그런다고 생각하냐? 그럼 뭔데요? 그걸 일일이 설명해 주셔야 아는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참다 못해 되물었습니다. 너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손주 돌잔치를 너희 부부만 쏙 빼놓고 며느리 쪽 식구들끼리만 했다면 그걸 보고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그건 이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이 서운해할까 봐 그랬던 거라고요. 그럼 사람들 다 안 부르면 몰라도 한쪽만 안 부르는 건 무시하는 거지라는 말이 틀렸냐?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억울하다는 듯 변명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모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서운하다고 계속 티 내셨잖아요. 장모님이 서운하다고 티내면 우리는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았냐? 김 씨는 단호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너희가 초대한 사람들 명단을 다 본 뒤 내린 판단이다. 솔직히 너희가 어머니와 나를 성가셔하는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 아버지를 귀찮아했다고 하세요? 김 씨는 조용히 큰아들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뭐만 하면 나중에 하면서 우리를 뒤로 미룬 게 한두 번이냐? 너 우리를 신경 써준 적이 있긴 하냐? 솔직히 말하면 일도 바쁘고 이제 아이도 챙겨야 하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챙겨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손주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다 챙겨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는 말았어야지. 큰아들은 자신이 잘못한 점이 뭔지 진심으로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이런 큰아들의 태도에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바랐던 가족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꽤 단호했고 큰아들은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큰아들은 이 사실을 며느리와 안사돈에게도 전한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은 그동안 정 씨에게는 나름 친절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정 씨와 김 씨가 가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정 씨와 김 씨가 가진 재산 규모를 대략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김 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이 모은 돈에 대해 자식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에 대해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은 재산의 가치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그 사실을 며느리와 안사돈에게도 알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형제가 둘인데 한 명한테 재산을 전부 주는 게 말이 돼요.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말을 들은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안사돈이 답답한 듯 끼어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니까 돌잔치에 초대 안 했다고 그렇게 삐치는 건 좀 너무 째째한 거 아닌가요? 평소와는 다른 안사돈의 태도에 정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위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위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왜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재산 있었으면 우리 빚도 좀 대신 갚아주고 그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덕에 아들 집에도 자주 오시고 손주도 보러 오셨으면 그만한 보답은 해주셔야죠. 이건 배신감이 드네요. 안사돈의 태도에 정씨는 어이없어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사돈, 그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가요? 저도 사돈 생각해서 그동안 반찬도 자주 보내드리고 며느리 통에 돈도 드렸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자 안사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꼴랑 그 정도로요. 안사돈의 말을 들은 정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얽히지 않아야겠다. 정 씨는 이후 김 씨와 함께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둘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보내드리는 게 꼴랑 이거라고요. 대체 저희한테 어디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려줄 재산도 많으시면서 정말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저희 빚이라도 좀 갚아주세요. 안사돈의 말에 정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저희가 갚아야 하죠? 안사돈은 정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손주 보러 올 생각하지도 말아요. 정씨는 이를 참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용돈 받고 사시죠?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는 그 돈 사실 누가 주는 건 줄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돈, 제가 며느리한테 매달 사돈 드리라고 보내주는 돈이에요. 아직 애들 대출금도 다 못 갚았을 텐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 큰 돈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사돈 마음 잘 알았으니 이제 그 돈은 더 이상 보내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씨는 그동안 힘든 사돈을 위해 며느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 괜히 기분이 나쁠까 염려되었고 며느리의 체면도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용히 뒤에서 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씨는 이제 더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은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 정씨에게 사과했지만 정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씨와 정씨는 이런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아들의 행동이 달라지면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김씨와 정씨 그리고 사돈과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김씨와 정씨는 둘째 아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씨와 정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손주 돌잔치에 자신들은 부르지 않고 처가 식구들만 초대한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서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김씨와 정씨였다면 오늘 이야기 속 큰아들과 사돈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